아파야 산다. 샤론 무알렘. 어지간한 추위라도 어림없고 북극 정도의 추위여야 갈색 지방을 모아서 제대로 써먹으려면은 극한의 날씨에서 몇 주간 살아야 한다. 추위,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 추위 속에 계속 머물러야 한다. 이걸로 안에서의 취침을 멈추는 순간 갈색 지방은 작동을 멈춘다. 우리 몸이 추위에 반응하는 방식이 또 한 가지가 있다.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아마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추위에 얼마간 노출된 사람들은 대부분 오줌을 누고 싶어진다. 왜 이런 반응이 일어날까? 이는 수백 년간 의학자들의 고민거리였다. 이를 처음 기록한 사람은 1764년 서덜랜드 박사였다. 미국에서는 필요한 장기를 제때 구하지 못해서 매일 십수 명이 목숨을 잃고 있다. 기증한 장기를 냉동한 후에 은행에 저장했다가 나중에 살려내서 이식할 수 있다면 성공률은 높아질 것이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액체 질소를 이용하여 분당 600도라는 눈부신 속도로 조직 온도를 떨어뜨릴 수는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대형 인간 장기를 냉동했다가 온전히 복원하는 방법은 아직 밝혀내지 못했다. 그러니 앞서 언급한 한 사람 전체를 얼렸다가 복원하기란 여전히 요원하다. 그래서 켄 스토리는 냉동 개구리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당장 연구해 봐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개구리도 인간처럼 주요 장기가 있으므로 이렇게 세 방향으로 연구하다 보면 아주 괜찮은 결과가 나올지도 모를 일이었다. 자, 열을 이 갈색 지방의 연소 과정을 몸을 떨지 않는 열 발생이라고 부른다. 몸을 떨어얹는 열은 지속 시간이 기껏해야 몇 시간밖에 되지 않는다. 근육에 저장된 혈당이 소진되고 피곤해지면 더 이상 소용이 없다. 반면에 갈색 지방은 혈당이 공급되는 한 계속해서 열을 발생시킬 수 있다. 또한 다른 대부분의 조직과는 달리 인슐린이 없어도 당을 세포 내로 가져올 수가 있다. 그럼에도 아직 갈색 지방 다이어트 책이 안 나온 이유는 단순히 생활 습관만 바꾼다고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극도로 추운 지방에 살지 않는 한 성인에게는 갈색 지방이 거의 없다. 있다고 해도 그다지 많지가 않다. 갈색 지방을 모아서 제대로 써먹으려면 극한의 날씨 견디는 그 훈련이 있어야 되는군요. 인슐린이 없으면 체내 제당소는 문을 닫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현재 제1형 당뇨병의 유일한 치료법은 매일 인슐린을 투약하는 것뿐이다. 환자 스스로 인슐린 주사를 놓는 방법이 주로 사용되지만 외과 수술을 통해서 인슐린 펌프를 몸속에 심을 수도 있다. 제1형 당뇨병 환자는 매일 인슐린을 투약할 뿐만 아니라 혈당 수치를 면밀히 관찰하고 업격이 제한된 식단에 따라서 음식을 섭취하면서 운동을 병행해야 한다. 반면에 제2형 당뇨병 환자는 췌장에서 인슐린이 계속 만들어질 뿐만 아니라 높은 수치로 유지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결국 인슐린 생산량이 너무 낮거나 체내 타 조직의 저항으로 혈당이 제대로 흡수 변환되지 못한다. 2형 당뇨병 환자는 체내에서 인슐린이 계속 생성되므로 인슐린을 주사하지 않고 관리하는 경우가 많다. 다른 약물 투여, 신중한 식단, 운동, 감량, 혈당 관찰 등의 방법이 고루 동원된다. 또한 제3의 당뇨병이 있는데 임신한 여성에게 발생한다 하여 임신 당뇨병이라고 한다. 임신 당뇨병은 임신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우리는 고들이 고생한 이유는 유럽 자손들에게
가장 흔한 여전병인 혈색증 때문이었음을 안다. 하지만 그 혈색증 덕분에 고든의 조상들이 역병에 걸리지 않고 살아남았는지도 모른다. 이제 고든은 건강을 되찾았다. 지구상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의료 행위 중 하나인 방혈 덕분이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몸과 철분, 감염, 혈색증과 빈혈 같은 질병이 서로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이해했을 뿐만 아니라 예전보다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사람을 죽이지 않을 정도의 고난은 그만큼 사람을 강하게 만든다고 했던가? 고든이 2006년 4월 두 번째로 4벌 마라톤을 완주했을 때 그의 머리에도 이와 비슷한 말이 스쳐갔을지 모르겠다. 그는 원래 2006년 초에 저 세상으로 갔을 운명이었기 때문이다. 제2형 당뇨병 환자는 췌장에서 인슐린이 계속 만들어질 뿐만 아니라 높은 수치로 유지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결국 인슐린 생산량이 너무 낮거나 체내 타조직의 저항으로 혈당이 제대로 흡수 변환되지 못한다. 제2형 당뇨병 환자는 체내에서 인슐린이 계속 생성되므로 인슐린을 주사하지 않고 관리하는 경우가 많다. 다른 약물 투여, 신중한 식단, 운동, 감량, 혈당 관찰 등의 방법이 고루 동원된다. 또한 제3호 당뇨병이 있는데 임신한 여성에게 발생한다 하여 임신 당뇨병이라고 한다. 자, 이제 혈색증으로 돌아가 보자. 혈색증 환자는 몸속에 철분이 그렇게 많으니 전반적으로 쉽게 감염될 뿐만 아니라 특히 전염병이 더 잘 걸리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다. 병에 걸리면 인체가 철분 고정 반응을 보인다고 했던 것을 떠올려보자. 혈색증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철분 고정이 영구적으로 일어난다. 체내에 들어온 여분의 철분은 몸 전체로 퍼져 대부분의 세포에서는 철분이 너무 많아진다. 하지만 철분이 정상 수준보다 오히려 낮아지는 세포도 있다. 혈색증 환자에게는 대식세포라는 것이 있다. 인디애나 대학교 실험 조교는 와인버그 교수의 지시에 따라서 세균 배양용 접시에 테트라시클린 박테리아 그리고 유기 영양소나 원소 영양소를 넣었다. 테트라시클린 박테리아는 똑같이 넣고 각기 다른 영양소를 조합해서 접시 수십 개를 만들었다. 며칠 후에 살펴보니 한 접시에는 항생제에 넣는 것을 깜빡했나 싶을 정도로 박테리아가 우글되었다. 그래서 거기에 넣었던 영양소로 다시 실험해 보았으나 결과는 똑같았다. 박테리아가 다량 생장한 것이다. 이 시료의 영양소는 박테리아 증식을 지나치게 촉진한 나머지 항생제가 전혀 듣지 않았다. 눈치챘겠지만 이 영양소는 바로 철분이었다. 와인버그는 연구를 계속했다. 결과로 철분이 공급되면 과유불급이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사실 인체와 철분의 관계는 전통적으로 인식해온 것보다 훨씬 복잡하다. 필수 성분이면 분명하지만 철분은 사실 생명을 위협하는 일에도 거의 빠지지 않고 한몫 거둔다. 철분 대신에 다른 금속 성분을 사용하는 희귀한 박테리아도 있지만 지구상에 철분이 없어도 살아남을 수 있는 생물체는 거의 없다. 기생충은 인체의 철분을 노린다. 암세포는 인체의 철분을 먹고 자란다. 어떻게 철분을 찾아서 통제하고 활용할 것인가? 여기에 인생의 승부가 달려있다. 박테리아나 균류, 원생동물에게 인간의 혈액과 조직은 철분 노다지이다. 몸속에 철분을 너무 많이 공급하는 것은 이들에게 잔치성을 차려주거나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일부 진화 정신병학자는 인류가
낯선 사람을 본능적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질병을 피해서라고 주장하기까지 한다. 이 이론의 근거는 인간이 생존과 번식이라는 기본적인 생물학적인 명령에 따라서 자식과 가까운 친척의 건강과 안전을 뱃속 깊이 염려하게 되었다는 발상이다. 어떤 경우에는 자식들의 생존, 심지어 가까운 친족들의 생존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방향으로 진화 압력이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목숨을 건질 수 있는 친척들이 많을수록 행동에 나설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혈색소 침착증, 다른 말로 혈색증은 인체 철분 대사를 저해하는 유전병이다. 정상일 때는 혈중의 철분 양이 충분할 때 우리 몸은 이를 알아채고 음식에서 내장으로 흡수되는 철분 양을 알아서 줄인다. 따라서 철분 보호제를 과다 복용하더라도 철분 과잉 상태에 빠지지 않는다. 진의 철분 보유량이 최적 상태일 때는 남는 철분이 흡수되지 않고 빠져나간다. 하지만 혈색증에 걸리면 철분이 항상 부족한 것으로 인식되어서 거침없이 체내로 흡수된다. 이같이 철분이 계속 쌓이다 보면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다. 몸 구석구석에 잉여 철분이 침전되면서 결국 관절과 척여, 장기가 손상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 몸 전체의 화학작용이 망가진다. 혈색증을 치료하지 않으면 간부전, 신부전, 당뇨, 관절염, 불임, 정신질환, 심지어 암으로 악화될 수 있고 계속 방치하면 사망에 이른다. 혈색증은 1865년 아르망 트루소가 처음 기록을 남긴 후에 125년간 희귀병으로 여겨졌다. 1996년 이 병의 원인은 1차 고어들에게는 혈색증이 있었다. 그의 몸은 철분을 30년 이상 축적해왔다. 이 병을 치료하지 않으면 5년 안에 죽는다고 의사가 경고했다. 다행히도 인류에게 알려진 가장 오래된 치료법 가운데 하나로 고어들은 건강을 되찾았다. 그 사인을 들어버리고 일단 과거로 돌아가야 한다. 그러니까 방혈을 통해서 도움을 받았다는 거죠. 고추 매운 맛인 캡사이신은 기분이 좋아지고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엔돌핀의 분비를 촉진한다. 캡사이신은 신진대사율을 최대 25%까지 높여준다. 뿐만 아니라 관절염에서 스스로의 불편함이 이르기까지 온갖 통증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증거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예는 수없이 많다. 샐러리 함유되는 소랄레는 피부암을 일으킬 수 있는 반면에 근선이 있는 사람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 마늘에서 추출된 알리신은 혈액 내 혈소판이 서로 달라붙지 않게 하여 혈전이 생기지 못하게 함으로써 심장병 예방에 큰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적인 발견이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발견은 당장 써먹을 가능성이 있는 혈색증에 대해서 그렇다는 거고, 샤론 모알렘은 누군가? 어떤 사람일까? 인간은 왜 아플까? 왜 어떤 사람은 끔찍한 병에 걸려서 단명하는 걸까? 인류를 괴롭히는 수많은 유전병과 당뇨병, 빈혈, 낭포성 섬유증 등은 왜 생겼을까? 인간은 질병이 연관이 있는 일부 유전자 때문에 아플 수도 있지만 바로 그 유전자 덕분에 목숨을 건질 수도 있다. 이것이 파격적인 의학 사상가 샤론 모알렘의 주장이다. 인체 생리학과 최근에 새롭게 떠오르는 분야인 신경유전학 및 진화의학 박사인 샤론 모알렘은 가족성 알츠하이머 병에 대한 새로운 유전성 연관성을 발견하는 등 꿀벌 면역학에서부터 질병의 진화적인 이득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의 논문을 발표했다. 샤론 모알렘은 우리 몸의 유전자는 부모로부터 시작해서 태초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과거 모든 생물체가 진화하면서 남긴
유산이다. 그들에게 닥친 온갖 역병, 포식자, 기생충, 지구상의 격변을 이겨낸 조상의 무용담이 유전자 코드 어딘가에 남겨 있다. 고대 그리스도인들은 누에콩을 먹으면 죽는 사람이 되는 것을 눈치채었다. 누에콩? 누에콩에 함유된 당분 관련 화합물인 비신과 콘비신은 유리기, 특히 가산화수소를 발생시킨다. 잠두 중독증 보인자가 누에콩을 먹으면 프리마킨을 복용한 것과 비슷한 반응을 보인다. G6PD가 부족하면 가산화수소는 완전히 소탕되지 않는다. 살아남은 가산화수소가 결국 공격을 개시해 적혈구를 파괴해버린다. 적혈구가 파괴되면 내용물이 새어나가서 치명적인 역류성 빈혈이 생기는 것이다. 아파야 산다. 피타고라스가 한 말에 관해 떠도는 전설도 누에콘 전설 못지않게 다양하다. 피타고라스의 의도는 사실 누에콩에 독이 들었을지도 모르니 조심하라거나 누에콩이 상징하는 정치를 조심하라는 것이 아니었다는 설도 있다. 디오게네스에 따르면 피타고라스는 제자들이 콩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러니까 기체를 너무 많이 방출할까봐 염려했을 따름이다. 2000년 전 디오게네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누에콩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바람으로 가득 차 있고 영혼을 장림시하기 때문이다. 누에콩을 멀리하는 사람은 뱃속이 편안할 뿐만 아니라 평온한 꿈을 꿀 것이다. 예를 들어 CYP2D6라는 유전자는 체내 약물 대사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 범위는 소염제, 항울제 등 전체 약물 중에서 25% 이상이다. 이 유전자의 복제본이 부족한 사람은 신진대사가 느리다라는 말을 듣는다. 백인은 최대 10%가 여기에 속하지만 아시아인 중에 여기에 속하는 사람은 1%에 불과하다. 소염제 일종인 수다페드를 정량 복용했을 때 얼얼한 느낌이 있고 심장박동이 빨라진다면 신진대사가 느린 것이므로 복용량을 줄여야 된다. 햇빛이 인체의 화학작용에 미치는 이중효과에 대처하기 위하여 병행 적용한 두 가지 사례를 살펴본 바 있다. 저장된 엽산을 보호하기 위해 검은 피부로의 진화와 비타민 D 생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는 유전장치의 진화가 그것이다. 이 두 사례는 모두 아프리카계 후손들에게 흔히 나타나고 적도 부근의 아프리카에 밝고 강렬한 태양 아래서 효과적으로 기능한다. 그러나 이렇게 적응한 사람이 햇빛이 덜 내리쬐고 강도도 약한 뉴 잉글랜드 지방으로 이주하면 어떻게 될까? 검은 피부를 투하여 콜레스테롤을 추가로 전환할 만큼 햇빛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비타민 D 부족과 콜레스테롤 과잉이라는 이중고를 겪게 된다. 북반구에는 콜레스테롤을 비타민 D로 변환할 만큼 햇빛이 충분치 못함에도 불구하고 APOE4 유전자 때문에 혈액 내에 콜레스테롤이 가득하다. 쌓인 콜레스테롤은 동맥벽에 들러붙고 결국 혈관에 막혀서 심장병이나 뇌졸중을 일으킨다. 제약업계에서는 개체 건강의 유전적인 차이를 감안하기 시작했다. 변이 유전자가 제약 치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연구하는 분야를 약물 유전학이라고 하는데 이미 성과를 내고 있다. 예를 들어서 일부 전통적인 고혈압 치료법이 아프리카의 미국인들에게는 잘 듣지 않는다는 점에 전반적인 이견이 없다. 아프리카의 미국인들의 경우에 특히 그렇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이들의 혈압은 염분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염분은 특히 고혈압과 관계있다고 밝혀진 후에 한동안 기피 대상이었으나 사실 체내 화학작용의 필수 성분이다. 체액 기능과 신경세포 기능을 조절한다. 인간은 염분이 없으면 살 수 없다. 그러나 염분에 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이걸 많이 섭취하면 고혈압에 걸릴 수 있다.
아프리카인들은 노예 상인들에 의해서 미국에 끌려올 때 끔찍한 상태에 방치되었다. 먹을 것은 물론 물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는 일이 아시아인종에는 변종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많다. 아세트알데히드 탈수소 효소는 강도가 약한데 1차 보소물인 아세트알데히드를 아세테이트로 변환시키는 능력이 떨어지고 그럴 수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하게 이렇게 유전자의 대자연의 생존 방식 그 궁극의 비밀이 벗겨진다. 지구 역사, 인간 게놈의 세계를 탐험하는 마법 같은 의학 미스터리. 질병에 대한 기존 상식이 뒤집힌다. 내 몸을 아프게 하는 유전자. 하지만 그 유전자 덕분에 목숨을 건질 수 있다는 사실. 인간의 몸과 건강에 대한 생각에 일대 혁명이 일어난다. 재미있게 읽으면서 깨달음을 얻는 놓쳐서는 안 될 환상적인 인류 진화의 여정. 진화란 유해한 유전자를 도태시키고 도움이 되는 유전자만 남기는 것이 아니었던가? 그런데 왜 인간의 질병 유전자는 아직도 살아남은 것일까? 질병 유전자? 14세기 유럽 전쟁을 휩쓸었던 흑사병, 유럽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죽은 무서운 전염병 속에서 왜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살아남았을까? 수많은 박테리아들이 인간을 조종하고 있다. 왜 말라리아에 걸리면 들어눕게 되지만 감기에 걸리면 출근하는 데 지장이 없는가? 노화는 왜 일어날까? 추위를 느끼면 소변이 이루어지는데 이유는 왜 어떤 사람은 에이즈에 사람마다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들이 그 유전학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 말인데요. 결론으로 이 책을 계기로 독자 여러분의 올바르게 인식하기를 바라는 것은 다음 세 가지다. 생명은 창조가 끊임없이 진행되는 상태에 있다는 점이다. 진화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 주위에서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변화하고 있다. 둘째로 이 세상에 고립되어 존재하는 것은 없다는 것이다. 인간과 동생 식물, 미생물 등 우리는 모두 함께 진화하고 있다. 셋째, 우리가 질병 강의는 종전에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생명이란 결국 복잡하게 얽힌 선물이다. 생물학과 화학, 전기, 공학 등이 불가능하게 가까우리만치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어서 부분의 합보다 훨씬 더 큰 전체가 기적적으로 탄생한 것이 생명이다. 이처럼 사고를 완전히 전환하면 다시 말해서 건강과 생명이란 혼란으로 끌고 가는 우주에 불가해야 한 모든 힘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선물이라고 생각하면 삶의 방향이 바뀐다. 장엄하게 아름답고 정교하게 설계된 지구상 모든 생명체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 샘솟는다. 그 생명은 수십억 년간 시행착오와 고난을 거쳐서 창조와 재창조를 거듭해왔다. 도무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는 과정이다. 이것이야말로 사랑의 진통일이라. 지구상 생명의 기원과 발달 과정은 믿을 수 없이 복잡하고 엄청나게 다양한 동시에 단순하다. 더 많이 배울수록 그것은 더욱 기적처럼 보인다. 그것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기적 진화의 기적이다. 비타민으로 어구띠 쥐들의 메티알하를 유발한 원조 연구를 수행한 듀크 대학 연구팀도 제니스타인에서 비슷한 메틸화 효과가 있음을 입증. 제니스타인은 대두에 들어있는 에스트로겐과 비슷한 화합물이다. 이 연구팀은 제니스타인이 인간의 비만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아시아인의 비만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들 역시 경고의 말을 잊지 않았다. 이 연구의 저자 가운데 한 명인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성공하는 암세포의 이면에는 대개 텔로메라제의 도움이 숨어 있다. 인간은 암세포 중에서 90% 이상이 텔로메라제를 사용한다.
텔로메라제를 활용해서 세포가 종형으로 변하는 것이다. 텔로메라제가 없다면 암세포는 50, 60회 분열을 후에 아니보다 조금 더 버티다가 사라지고 말 것이다. 암세포는 텔로메라제 덕분에 헤이플릭 한계에 저촉되지 않고 무한정 증식할 수 있게 되었다. 결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몸속을 어르살랑으로 만들어버린다. 뿐만 아니라 성공한 암세포, 인간 입장에서는 자살해 주었으면 하는 세포는 프로그램된 세포 사이 아포토시스를 피해가는 방법을 찾아냈다. 암세포가 영양보충제는 활동은 유효하다 여겨졌으나 본 연구 결과에서 비춰볼 때 인체의 후생 유전학적인 유전자 조절 확립에 의도하지 않은 해악을 끼칠 수 있다. 그걸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의사가 임신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처방한 비타민제를 통째로 갖다 버리라는 뜻이 아니다. 이 비타민제는 권장할 만한 이유가 적지가 않다. 엽산 등등은 도움이 된다. 그러나 그 영양을 함부로 차원넘는다는 것은 후생유전학이라는 말은 1940년대에 생겼지만 현대 학문 자체는 아직 그런 마단계다. 2003년 갈색날씬이 지 연구를 통해서 이 연구는 획기적으로 도약하게 되었다. 이 갈색날씬이 지의 충격적인 출생의 비밀은 부모가 모두 노란색 뚱꼬라는 거다. 그것도 대대로 노란색 뚱꼬지 가문 출신이다. 노란색 뚱꼬지는 어구티라는 유전자를 보존할 목적으로 번식시킨 종이다. 어구티 유전자를 보유한 쥐는 외피색이 연하고 살이 잘 찌는 특징이 있다. 모든 감염자에게는 새로운 숙주를 감염시켜서 생존하고 번식한다는 공통의 목표가 있음을 떠올려보면 충분히 납득이 간다. 세균이 한 숙주에서 다른 숙주로 옮겨가는 세 가지 기본 방법을 살펴보자. 공기나 신체 접촉을 통한 감염이 가능할 정도로 비세포나 항체의 기본 재료이다. 체내에서 특정 항체를 생성해야 할 때면 비세포는 자체의 DNA 내에서 해당 항체의 제작 설명서를 찾아 나선다. 이때 필요한 설명서의 각 부분은 대개 다른 항체의 제작 설명서와 섞여 있다. 따라서 비세포는 다른 항체의 제작 설명서 부분을 싹둑 잘라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게임에서 다시 붙여놓는다. 자신의 유전 암호를 재작성하는 과정에서 전문 제품을 생산해내는 것이다. 이를 재조합이라고 한다. 이러한 찾기, 오려내기, 꿰매기 기법에 사용되는 유전자가 있는 지역의 이름을 딴 것이다. 방코미신이라는 다른 종류의 항생제를 처방했고 최초의 VRSA 방코미신에도 내성을 갖는 호두성 구균이 1996년 일본에서 보고되었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 소름이 끼친다. 마치 월등한 기술을 보유한 상대방과 군비 경쟁이라도 벌이듯 하다. 하지만 이것이 이야기의 전부는 아니다. 박테리아가 더 날려갈지는 몰라도 대신 인간은 지능이 더 우수하다. 인간은 진화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파악해서 스스로에게 유리한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반면에 상대방은 그런 능력이 없다. 엽산 크론병 환자들은 대부분 비타민 D가 결핍되어 있다. 크론병 환자들은 장내 미생물이 망가지면 생기는 질병인데 비타민 D가 부족하면 환자의 비타민 D를 정상수치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처방을 하기도 하고, 엽산도 비타민 D 못지않게 인간의 생명에 중요하다. 엽산, 잎을 뜻하는 한자로
엽자구나. 엽산, 시금치, 양배추 같은 푸른 잎에 가장 풍부하여 그런 잎이 이름이 붙였다. 엽산은 체내세포가 분열할 때 이렇게 복제를 돕기 위해서 세포 성장 체계에서 필수다. 그러다 보니 가장 빠른 속도로 자랄 때, 특히 임신 중에 매우 중요하다. 엽산이 부족하면 태아는 척추 피열 등 심각한 결함을 안고 태어날 위험이 크다. 척추 피열은 마비가 자주 생기는 척추 기형이다. 앞서 언급했지만 자외선은 체내 엽산을 파괴한다. 체내 엽산을. 인간의 다양한 피부색은 짐작하다시피 검은 피부는 햇빛을 타지 않기 위해서 적응되어 있는 거고, 피부색은 그러니까 검은색은 비타민 D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거죠. 에스트로겐, 테스토스테론 호르몬의 주 원료, 체내에 생성되는 비타민 D의 필수 성분이기도 하다. 이 화학 과정에 햇빛이 꼭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광합성과 비슷하다. 햇빛 중에 특정 파장을 피부에 쪼이면 콜레스테롤이 비타민 D로 변환된다. 이때 필요한 자외선 B 또는 UVB는 보통 태양이 바로 머리 위에 있는 정오경부터 몇 시간 동안에 가장 강력하게 내리친다. 적도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은 겨울철에 UVB가 거의 도달하지 않는다. 다행히도 인체는 비타민 D 생산 효율이 매우 높아서 햇빛을 충분히 쬐고 콜레스테롤이 넉넉하면 어떤 시기를 하기에 충분한 비타민 D를 문제없이 축적할 수가 있다.